엄마, 혹시 시간 되세요? 수빈이가 다음 달부터 복직해야 하는데 지우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혹시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뭐라고 했어? 지우를 봐달라고? 네, 어린이집 대기가 밀려서 몇 달은 더 기다려야 하고, 잠깐만. 그럼 수빈이가 나한테 부탁하는 거야? 네, 그런데 엄마가 안 되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야, 준영아, 너 정신이 있니 없니? 수빈이가 그렇게 나한테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부담스럽다고 했잖아. 엄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그때라고? 아버지 쓰러져서 응급실 갈 때는 급하지 않은 일이라고 했으면서? 그럼 지금은 급한 일이야? 애 봐달라는 게 엄마, 수빈이가 정말 곤란해서 곤란하면 수빈이 어머니한테 부탁하지 왜 나한테 와? 수빈이 어머니는 아직 직장을 다니셔서 안 돼요. 아, 그래서 나한테 오는 거구나. 나는 한가한 할머니니까 수빈이는 지금도 나한테 직접 연락 안 하지? 그게 수빈이가 미안해해요. 미안하면 직접 전화하든지. 왜 너 보고 시키는데? 엄마, 수빈이 나름대로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려워? 뭘 어려워해? 도움받으려면 고개 숙일 줄 알아야지. 엄마, 그래도 지우는 엄마 손자잖아요. 손자를 방패막이로 쓰네. 그럼 평소에는 지우가 내 손자가 아니었어? 그게 아니라, 명절 때는 지우가 북적거리는 게 힘들다고 안 왔잖아. 그때는 내가 할머니가 아니었어? 이제 와서 손자 타령하지 마. 엄마, 그냥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안 돼. 나는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파출부가 아니야.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럼 뭐야? 평소에는 부담스럽다고 선 긋더니 도움 필요하면 가족이야? 수빈이한테 말해. 그렇게 거리 두고 싶어 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살라고. 안녕하세요. 수원에 사는 68세 임정숙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들이 셋 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은 벌써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고요. 막내 준영이가 5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수빈이라는 아이인데 첫인상부터가 참 단정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만날 때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며 90도로 인사를 하고 어머님께서 해주신 음식 정말 맛있어요 하면서 감사 인사도 빼먹지 않더라고요. 말투도 항상 존댓말이고 집에 올 때면 꼭 과일이나 선물을 하나씩 들고 와서 어머님, 이거 드세요 하며 건네주곤 했어요. 그때는 정말 우리 준영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죠.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저를 보자마자 어머님, 이제 정말 어머님 딸이 되었어요. 잘 부탁드려요 하면서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예의 바른 아이가 우리 며느리가 되다니 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워낙 미묘한 변화라서 저도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전화를 하면 수빈이가 직접 받는 대신 준영이가 받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어머니, 지금 수빈이가 좀 바빠요. 또는 엄마, 수빈이 지금 잠깐 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바쁜가 보다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 제가 전화할 때마다 항상 바쁘더라고요. 그게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래도 새댁이니까 적응하느라 힘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수빈이에게 직접 전화를 했거든요. 준영이 회사에 있을 시간이라 집에 수빈이만 있을 텐데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벨이 몇 번 울리더니 받지를 않더라고요. 혹시 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걸었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준영이한테 물어보니까 집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분명히 집에 있으면서 제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됐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준영이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수빈이가 그러는데요. 좀 부담스럽다고 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제가 뭘 부담스럽게 했나 싶어서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하고 물었죠. 그러자 준영이가 머뭇머뭇하더니 그냥 너무 자주 연락하시는 것 같다고 해요. 그리고 직접 수빈이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전달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자주 연락한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거든요. 그것도 대부분 잘 지내니? 뭐 필요한 거 없니? 이런 안부 인사였고요. 가끔 오늘 김치 담갔는데 갖다 줄까? 이런 얘기를 하면 수빈이는 항상 감사해요. 어머님 하면서 받아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담스럽다니.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그런 말을 한다니. 저는 수빈이를 정말 딸처럼 생각했는데 수빈이에게는 저희 연락이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계속 생각해봤는데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너무 조심스럽게 대했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수빈이가 싫어할까봐 이것저것 신경 쓰면서 지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절 때도 수빈이가 힘들까봐 일부러 준비를 많이 해놓고 그냥 앉아 있어 했고요. 집에 올 때도 손 하나 까딱하지 마. 내가 다 할게 하면서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게 도리어 부담이었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뒤로는 정말 조심스럽게 지냈어요. 준영이한테만 연락하고 혹시 급한 일이 있어도 수빈이에게는 직접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렇게 하니까 수빈이가 오히려 더 예의 바르게 굴더라고요. 가끔 준영이네 집에 가면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하면서 더 극존칭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인지 아니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손주 지우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했어요. 어머님, 지우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지우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어쩐지 벽이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저와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예의는 지키겠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지내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 6년 차 되던 해 추석이었는데 갑자기 준영이가 전화를 했어. 엄마, 올해 추석은 저희끼리 조용히 보내려고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추석을 혼자서? 수빈이가 좀 피곤하다고 하고 지우도 아직 어리니까 북적거리는 게 힘들 것 같다고 해요. 그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추석이 뭐예요?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잖아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북적거린다고? 우리가 무슨 남인가 싶었어요. 더군다나 저희는 아들 셋뿐이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큰아들 내외, 둘째 아들 내외, 그리고 준영이네까지 해봤자 10명 정도였는데 그게 북적거린다니. 저는 명절 때마다 열흘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게 다 부담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해 추석은 정말 썰렁했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내외만 와서 차례를 지내는데 뭔가 허전하고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특히 차례상에 준영이네 몫으로 놓인 빈 자리가 계속 눈에 밟혔어요. 더 황당한 건 추석 당일 아침에 수빈이에게서 문자가 온 거예요. 어머님, 추석 잘 보내세요.
저희도 집에서 조용히 지낼게요. 건강하세요. 이런 내용이었는데 읽고 나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가족 모임이 부담스럽다면서 정작 본인 친정에는 어떻게 하나 싶어서 나중에 준영이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빈이 친정에는 가끔 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가끔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한 달에 2번은 꼭 가더라고요. 그것도 지우까지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오고. 친정 어머니는 외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스스럼 없이 지내는데 저는 지우를 만날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수빈이에게 저희는 가족이 아니라 남이었구나. 예의는 지켜야 하지만 거리는 두고 싶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친정은 편하게 드나들면서도 시댁은 북적거린다고 피하는 걸 보니 정말 서글프더라고요. 그 뒤로 명절은 계속 그런 식이었어요. 저희끼리 조용히 보낼게요. 지우가 아직 어려서요. 수빈이가 좀 피곤해해요. 항상 이런 핑계였죠. 한두 번이면 이해할 수 있는데 매번 그러니까 이게 핑계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참고 지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데 손주 지후 돌잔치 때 일어난 일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돌잔치를 한 달 전부터 준비한다고 하길래 저도 뭔가 도움이 될 일이 없을까 해서 준영이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뭘 준비해야 할까? 음식이라도 만들어줄까? 아니에요. 엄마, 호텔에서 다 준비한다고 해요. 그냥 와서 드시기만 하시면 돼요. 호텔에서 돌잔치를 한다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도 손주 돌잔치인데 할머니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후 옷이라도 하나 맞춰주자 싶어서 한복집에 가서 예쁜 돌복을 하나 맞췄어요. 돌잔치 당일 호텔에 갔는데 정말 화려하게 꾸며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자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객석 맨 뒤쪽 구석 자리에 제 이름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수빈이 어머니는 맨 앞줄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수빈이 어머니 옆에는 수빈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친정 쪽 친척들이 다 앉아 있는데 저희 쪽은 뒤쪽에 띄엄띄엄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저희가 하객인 것처럼 말이에요. 돌잡이 시간이 되니까 수빈이 어머니가 지후를 안고 있으면서 이것저것 집어주고 사진도 계속 찍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손주인데도 가까이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가족 사진을 찍는다고 하길래 당연히 저희도 함께 찍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빈이가 저한테 와서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 가족 사진 먼저 찍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이랑 찍을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이라니. 그럼 저희는 뭐예요? 지우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인데 저희 가족에 포함이 안 되나요? 그 순간 정말 서러웠어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싶었거든요. 결국 사진은 따로따로 찍었어요. 수빈이네 가족 사진, 수빈이 친정 가족과 함께 찍는 사진.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와 찍는 사진. 순서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정말 저희가 친가족이 맞나 싶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당신도 오늘 기분 나빴지? 그래, 우리가 무슨 남인 것처럼 대하더라. 하면서 기분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정말 마음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지도 않고 먼저 연락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수빈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가끔 준영이를 통해서 안부 정도만 전할 뿐이었죠. 그렇게 지내던 중에 정말 큰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제가 화장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서 문을 열어봤더니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119부터 불렀는데 그 와중에도 아들들한테 연락을 해야겠다 싶어서 준영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몇 번을 걸어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아마 회사에서 회의 중이거나 바빴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수빈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동안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이런 응급 상황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수빈아, 급해서 그러는데 아버지가 쓰러져서 지금 응급실로 가는 중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수빈이가 네. 네. 하면서 당황하는 것 같더니 전화기 너머로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하는 게 들렸어요. 처음에는 뭔지 잘 안 들렸는데 귀를 기울여 보니까 또 제발 좀 그만해 라는 말이 들렸어요. 그리고 바로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구급차 안에서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또 제발 좀 그만해.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에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준영이가 뒤늦게 연락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혼자 왔더라고요. 수빈이는 지우 봐야 된다고 해요. 라고 하더군요. 지훈은 어린이집에 가는 시간인데 뭘 봐야 한다는 건지. 다행히 남편은 큰 이상이 없었어요. 혈압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지러워서 쓰러진 거였거든요. 그래도 하루 입원해서 관찰하자고 해서 입원했는데 그날 밤 준영이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수빈이가 그러는데요. 앞으로는 정말 급한 일 아니면 수빈이한테 직접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해요. 오늘이 급한 일이 아니었어? 그게 수빈이 말로는 엄마가 가끔 별로 급하지 않은 일로도 연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쓰러져서 응급실 가는 게 별로 급하지 않은 일이라고요?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급한 일인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정말 마음을 접었어요. 더 이상 수빈이에게 뭘 기대하지도 않겠다고 다짐했죠. 준영이한테도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해라. 엄마는 더 이상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지 않겠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중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쓰러진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갑자기 준영이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혹시 시간 되세요? 수빈이가 다음 달부터 복직해야 하는데 지우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혹시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뻔뻔하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부담스럽다, 북적거린다,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선을 그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애 봐달라고요. 저를 뭘로 보는 건가요?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파출부요? 안 돼. 라고 바로 대답했어요. 왜요? 엄마, 하고 준영이가 묻길래 내 아내가 그렇게 우리가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뭘 도와달라고 하니?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준영이가 엄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지우도 엄마 손자인데 라고 하더라고요. 손자를 방패막이로 쓰다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며칠 뒤에는 수빈이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동안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는 이제 와서 직접 전화를 하다니.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철이 없었어요. 라고 울먹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지금 정말 급해서 그래요. 어린이집 대기 순번이 밀려서 몇 달은 더 기다려야 하고 육아휴직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어서요. 어머님 아니면 정말 맡길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저는 마지막 수단이었던 거예요. 다른 방법이 다 막혔을 때 어쩔 수 없이 찾는 그런 존재. 그동안 그렇게 거리 두고 싶어 했으면서 필요하니까 이제 와서 철이 없었다고 사과하는 척하고
늦었어. 그때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야? 수빈이가 계속 사정하고 울기도 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이 그렇게 쉽게 회복되나요? 그 뒤로도 준영이가 몇 번 더 전화를 했어요. 엄마, 그냥 한 번만 도와주세요. 수빈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라고 하면서요. 심지어는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우가 보고 싶은 건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손주인데 어떻게 안 보고 싶겠어요? 하지만 이건 지우 문제가 아니라 수빈이와의 문제였어요. 큰며느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어머님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라고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큰며느리는 정말 달라요. 저희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의논하고 명절 때도 항상 먼저 와서 도와주거든요. 어머님, 수빈이 같은 사람은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한번 넘어가면 평생 그렇게 이용당해요. 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수빈이가 또 연락을 했어요. 이번에는 문자로 왔는데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읽고 나서 그냥 삭제해버렸어요. 그 다음 주에는 준영이가 와서 엄마, 수빈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몸까지 아프다고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육아휴직 더 내든지 아니면 수빈이 어머니한테 부탁해. 장모님은 아직 직장 다니셔서 안 되고 육아휴직도 더 이상 연장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그건 내 가족 문제야. 라고 대답했어요. 며칠 뒤에는 지후를 데리고 왔어요. 손주 얼굴을 보여주면서 제 마음을 돌리려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어요. 지후가 저를 보고 할머니 하면서 달려오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하면서 안아주긴 했지만 준영이한테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데리고 와. 하지만 육아는 도와줄 수 없어.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 뒤로 준영이가 좀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저한테 부탁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수빈이 어머니가 조기 퇴직을 하셨어. 지우를 봐주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친정 어머니가 해결해 준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1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준영이네와는 정말 최소한의 연락만 하면서 지냈어요. 명절 때도 오지 않고 저희도 굳이 부르지 않았고요. 가끔 준영이 혼자 와서 엄마, 지우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하지만 그건 내가 감당할 일이야.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손주도 못 보고 막내 아들도 자주 못 보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부담스럽다는 소리 듣지 않아도 되고 뭔가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대신 큰아들, 둘째 아들네와는 더 가까워졌어요. 특히 큰며느리는 이 일 이후로 저를 더 챙겨주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막내 서방님 때문에 속상하지 마세요. 하면서 자주 안부를 물어보고 명절 때도 어머님, 저희가 있잖아요. 하면서 위로해주고요.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이 잘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한 번 받아주면 계속 그래요.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큰아들, 둘째 아들 손주들하고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손주인데 어떻게 그래요? 라고 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관계라는 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유지되는 거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고 맞춰주는 게 아니라고요. 수빈이는 저희를 가족이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도구 정도로 생각했어요. 평소에는 부담스럽다, 거리 두고 싶다 하면서 선을 긋더니 정작 도움이 필요하면 가족이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가족이라는 건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함께하는 거예요. 평소에 거리 두고 지내다가 필요할 때만 찾는 건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이용하는 관계죠. 저는 그런 관계는 원하지 않아요. 지금도 가끔 준영이가 와서 엄마, 수빈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해요. 진짜 반성했다면 진작에 행동으로 보여줬어야 했어요. 급할 때만 사과하는 건 반성이 아니라 그냥 필요에 의한 거잖아요. 요즘 저는 정말 마음이 편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거든요. 큰아들, 둘째 아들네 손주들과 시간 보내고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모임도 자주 가져요. 특히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요. 큰아들 딸인 서연이는 중학생인데 할머니한테 학교 얘기도 하고 고민 상담도 해요. 둘째 아들인 민수는 초등학생인데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 나 오늘 할머니 집에서 잘래. 하면서 자주 놀러 와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해요. 진짜 가족 관계는 이런 거구나. 서로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관계. 수빈이와는 한 번도 이런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가끔 지우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 아이한테는 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수빈이가 만든 상황이에요. 아이를 방패막이로 쓰면서 할머니를 이용하려고 했던 건 수빈이잖아요. 만약 수빈이가 정말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짜 가족으로 지내고 싶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수빈이에게 저희는 여전히 불편한 존재일 테니까요. 요즘 주변 어머니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사는 분들, 손주 보고 싶어도 못 보는 분들, 필요할 때만 연락받는 분들.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들,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참고 맞춰주는 건 진짜 가족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진짜 가족이죠.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남은 인생 누구 눈치 보면서 살기에는 너무 짧아요. 저를 진짜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머니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계신 분들, 손주 때문에 억지로 참고 계신 분들께 말이에요. 첫째, 관계는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정말로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여긴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보여줄 거예요. 말로만 어머님, 감사해요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둘째, 손주를 방패막이로 쓰는 건 비겁한 거예요. 손주 할머니인데 어떻게 그러냐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손주를 정말 사랑한다면 할머니와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야 했어요. 필요할 때만 할머니를 찾는 건 손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예요. 셋째,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 없어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며느리 눈치 보면서 위축되어 살 이유가 없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넷째,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보세요.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억지로 만나는 관계는 가족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진짜 가족 같은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수빈이가 그렇게 원했던 거리를 이제야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수빈이는 아마 지금도 저희가 고집불통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거든요. 혹시 언젠가 수빈이가 정말 진심으로 변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